제가 사실은 MBC 선거방송 나가기로 했었거든요. 네. 저 대신 김진 처음에 랬어 보니까 장성철의 이게 MBC의 음모가 아니라 장성철의 음모였구만. 김진을 넣어가지고 보수를 괴멸하려는. 우리 장성철 저 소장님의 원래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장성철 소장님이 이제 저희가 스카우트하면서 빠지고 거기에 이제 김진 논설위원이 들어간 거군요. 아니 몇 분을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스터가 이렇게. 그랬더니 결국에는 김진 위원님을 또 네.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은 몇 석씩을 얻을 것인가? 아하. 여러분 앞에 지금 저희가 종이를 놔드렸고요. 네. 그래서 한 분은 굉장히 부끄러워질 수 있고요. 네. 한 분은 이제 기세등등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두 분 다 아주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만. 만약에 적중률이 그날 틀린다. 네. 아 바로 은퇴로 갑니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3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여러분은 4월 10일 총선 그날 뭐 하십니까? 아마 총선 개표 방송을 보실 텐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컨텐츠를 선택하실 거죠? 어차피 데이터는 똑같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방송사들이 여러 가공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텐데 저는 감히 JTBC 선거 개표 방송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바로 저희가 그날 JTBC 선거 개표 방송을 사실상 장악을 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악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 장악하실 분들 인베이전. 점령군들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네, 장성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그날 재밌게 좀 부탁드리고요. 아니 근데 댓글이 네. 예상이 돼요. 왜요? 내가 JTBC 선거방송 보려고 했는데 네. 장성철 저 XS 때문에 내가 안 보겠다 막 이런 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빼겠습니다, 장성철. 네, 오늘부로 하차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립니다. 네. 우리 신혜영 기자는 어떻게 할까요? 저도 와야죠. 저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네, 신혜영 도비, 기자 도비. 오시고요. 이상민 크리에이터. 네 반갑습니다. 네, 그날 바쁜가요? 네? 그날 바빠요. JTBC를 위해서 헌신해야죠. 4월 10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헌신 누구도 원치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헌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4월 10일 저희는 정말 재밌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개표 방송 보면 맨날 어디 이긴다 저기 이긴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네. 누가 더 그거 잘 그림 그리냐 이 싸움이었는데 저희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르죠. 네. 네, 우리는 여러분이 궁금하신 지역 내 지역구 어떻게 됐나 그거 주문형으로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찾아갖고 바로바로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반 농담이고 네. 진짜로 저희가 비전 제이. 이거 비전 제이. 아직 보도자료 나갔나? 비전 제이. 아무튼 네네네. 특급 예측 시스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데이터는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3사들 이렇게 지상파 이런 거 조사하잖아요. 출구조사. 어차피 다 똑같이 다 써요. 그런데 저희는 무기가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비전 제이. 이거 저희만 쓰는 제이.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좀 말씀드리면은 네. 사실은 정치권의 비하인드 네. 가장 그 지역구의 그 후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네. 사실은 장성철 김준일입니다. 아유, 그 됐다. 풍부하게 네. 인터뷰 방송을 좀 보시면서 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저희가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보도록 정보도 많고 네. 고소고발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만 좀 고발을 네. 힘들어. 아니, 거의 율사 출신입니다. 네. 왜 이렇게 법안에? 제가 사실은 네. 국회 있을 때부터 만주 변호사였어요. 만주 변호사요? 저희 모시던 분이 고소고발 당하면은 네. 제가 다 진술서 쓰고 답변서 쓰고 네. 다 그랬던 노하우가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아주 날카로운 네.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가장 정확한 정보, 가장 빨리, 가장 필요한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재미도 곳곳에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김 과장 또 여러 뉴스들이 함께 있는데 그 뉴스들과 함께 우리 김 네. 과장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 뉴스는 김 과장 컨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명과룡. 명과룡. 네. 명과 명용. 어제 토론했죠. 네, 네. 첫 TV 토론이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정권 심판론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물가 천정부지, 민생 파탄 났다, 경제 폭망했다라고 하니까 원희룡 후보가 개항해서 민주당 25년 했는데 도대체 뭘 했냐? 지역 발전이 없다 이런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 GTX 교통 이슈 이런 거 많아가지고 서로 이제 막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어요. 네. 원희룡 장관이 내가 2년 동안 국토부 장관 하는 동안 네.
개항에서 나한테 찾아와서 뭐 협의한 게 없던데 네. 이재명 대표는 무슨 소리야? 옆에 개항갑에 있는 유동수 후보하고 같이 했어. 진실 공모도 벌였고 예. 자, 무엇보다 재미있던 지점은 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네. 국비 지원하겠다. 뭐 국비 지원 공약을 원희룡 후보가 걸었잖아요. 네. 요걸 둘러싼 공방이었습니다. 요건 들어볼게요. 정부가 재정이 부족해서 지금 서민 지원 예산도 R&D 예산도 깎는데 네. 무슨 재개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야말로 사탕발림 아니냐. 지금 개항을 해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그 지구나 아파트 이름 또는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글쎄 뭐 제가 구체적인 아파트 이름 이런 것들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어서 제가 이름은 못 외웠습니다만 해당 지역에도 여러 차례 방문해 봤습니다. 하나만 얘기해 보시죠. 아니 지금 기억이 안 난다 하니까 뭘 자꾸 물어보십니까. 본인은 이제 외워놓으셨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나라똥 끌어온다는 거 사탕발림 아니냐.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지금 뭐 개항을 해서 재건축 추진하는 아파트 이름은 아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외웠나 본데 이러면서 약간의 감정 신경전이 좀 싸움까지 있었어요. 오가는 장면이었습니다. 혹시 그 저 토론 영상 보셨습니까? 네, 저거 뭐 이제 전체 풀로 보진 않았고요. 네. 근데 이제 부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방금 얘기했던 네. 재건축 단지 이름 기억나십니까? 요거 물어보는 게 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아리백? 윤석열 후보한테 알리백 하세요. 안녕하세요.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약간 이런 거예요. 약간 열세 있는 후보가 뭔가를 비장의 무기를 딱 하나 준비해 와가지고 네. 너 이거 알아? 이렇게 딱 찔러보는 거. 네. 그래서 네. 원희룡 후보가 굉장히 준비도 많이 했지만은 아 지금 열세구나라는 거를 뭐 여조상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좀 뭐 볼 수가 있었고 네. 어쨌든 원희룡 후보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뭐 이재명 후보도 열심히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뭐 총선 지휘도 해야 되니까 지역에 다녀야 되고 재판도 지금 가야 돼서 엊그저께 굉장히 불만도 터뜨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검찰 독재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이미 많이 알 겁니다. 거기서 의원을 했으니까 하지만 네. 원희룡 후보가 뒤늦게 와가지고도 상당히 열심히 쫓아왔구나. 뭐 이런 거를 좀 뭐 알 수 있었던 토론회였어요. 네. 저는 뭐 토론회를 안 봤는데 그 직접 그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 쪽 분들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여러 사항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어제 토론회는 원희룡 후보가 압승이었다. 압승. 그거를 보고 지역 주민들이 원희룡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고 오. 더 많은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리고 그쪽 전원이에요. 네. 그리고 지역 구석구석 골목골목을 지금 후보가 원희룡 후보가 네. 몇 번씩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그 지역에 뭐 국회의원 2년 해가지고 네. 지역사장 잘할 거야. 그보다 훨씬 더 자기네들이 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두 분 다 사실 거기가 연구가 있는 분들은 아니죠. 아니죠. 근데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한다. 네. 네. 그리고 원래 사실은 네. 원희룡 후보 전에 당협위원장을 했던 윤영선 당협위원장 측이 네. 원희룡 후보 오고 나서 좀 소극적으로 도왔었는데 예. 월요일 오후 이후로 아주 적극적으로 아, 그래요? 본인 선거처럼 치르고 있다. 음.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 할 수 있다. 그러한 강력한 네네. 의지를 표하고 왔습니다. 왜 월요일 오후인 줄 아세요? 왜입니까? 월요일 오전에 장성철 소장이 다른 방송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성철의 영향력이란 이런 겁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윤영선 당협위원장 네. 측이 안 도와주고 있다, 덜 도와주고 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국힘에서도 난리가 나고 벌떡 그래서 일어났군요. 이제 다들 이제 도와주는 분위기로 갔다. 참 우리 방송은 다들 자의식 과잉이에요. 온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 그쪽에서 그렇게 전해줬어요. 진짜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다. 당과 그래요? 후보 측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오. 집중적으로 또 설득 들어가고 좋습니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토론을 뭐 누가 방송 못 나가게 좀 늦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팩트 확인이 좀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공개 방송으로 네. 하는 거였는데 그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비공개를 요청했다. 요구했다. 네. 원희룡 후보가 주장을 했고 네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그런 적 없다. 사실 무근이나 반박을 했는데 네. 저도 이게 취재가 아직 안 됐거든요. 네. 두 분 혹시 아는 아니 뭐 그냥 서로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서로의 주장만 지금 나온 잘못이에요 막 상황이군요. 이러는 거예요. 5글자로 얘기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이게 뭘 중요한 건지 이게 뭐 비공개로 하든 공개로 하든 방송이 됐잖아요. 그래서 누가 토론을 회피한 것도 이미 아니고 녹화해 놓은 걸. 뭐 그게 네. 뭐가 중요하다고 그냥 신경전 이런데. 좀 과하다. 네. 우리는 막 토론하고 싶어 했는데 네. 그냥 상대방이 네, 막 네. 진짜 방식을 뭐 걸어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냥 막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튼 뭐 크게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아니에요. 여튼 이제 방송은 됐다. 토론이 네. 나왔고 그리고 유세 중에 네. 원희룡 후보 측의 그 이천수 후원
회장인가요? 네. 예, 그분이 약간 좀 지지자들 혹은 뭐 이렇게 다른 시민들과 좀 마찰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막 유세하고 막 마이크 네. 하고 유세차 올라서 얘기를 하니까 시끄럽다 하니까 이천수 후원 회장님이 원님이 더 시끄러워요 라고 하네. 근데 선거가 저는 다가온다. 저는 이거는 네, 네. 이천수 후원회장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정말 후보한테 도움이 되고 왜냐하면 계속 뭐가 잡음이 나와요. 누구한테 맞았네.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피해를 당한 거는 맞는데 네. 그 와중에 헐리우드 액션 논란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천수 축구 선수 때도 헐리우드 액션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있지만은 좀 네. 과하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특히 지지자들하고 싸우는 게 이게 원희룡 후보한테 도움이 될까? 시끄러 당신이 더 시끄러워요. 뭐로 정확하게 아버님이 더 시끄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겸손하게 낮추면 좋겠다. 만약에 원희룡 후보가 아버님이 더 시끄러워 했으면은 그냥 선거판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후보가 근데 유권자한테 감히 그러면 이천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도움이 되겠냐고. 말렸어야 됐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더 낮은 자세, 조금 네. 더 그러니까 본인이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제 원희룡 후보 측은 제가 물어봤죠. 네. 이게 도움이 되냐? 그랬더니 도움이 된다. 그냥 이렇게 문제가 되는 영상들, 보도들은 지극히 일부분이다. 오히려 더 관심 끌고 좋아하는 모습이 훨씬 더 많다. 이천수 후원회장 자체는 도움이 된다. 네. 뭐 작은 뭐 잡음이 네. 있을지라도. 그래서 자기네들은 계속 함께할 거다. 아 두 그래요? 분이 유세하면서 약간 인상이 좀 더 닮았거든요. 네, 형제 같습니다. 저만 형제. 그렇게 느껴요. 아 원희룡 네. 이천수. 네, 약간 희한하더라고요. 형제처럼 진짜. 맞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네. 캠프 내에서는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다. 그 이재명 대표 얘기 나온 김에 네. 그 이재명 대표는 5일에 대전에서 사전 투표를 한다. 그러면서 카이스트 학생들이랑 같은 투표소에서 해서 같이 투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R&D 삭감 예산 삭감을 네. 조금 겨냥해서 대전으로 내려가서 좀 사전 투표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대통령께서 예. 내년도 예산에 R&D 예산 역대 최고로 우리가 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왜 깎았어 그러면? 근데 거기서 또 졸업식 아니, 때 그 카르텔 입질막 좀.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약간 좀 상기하려는 또 포석도 있는 것 같고. 네. 아니, 나눠 먹기 카르텔은 좀 다 정리가 되신 모양이죠. 아니 그러니까 건전 재정으로 물가를 2% 3%로 잡았다고 50일분간 국민담한테 담화 때 얘기를 했잖아요. 네. 24시간이 안 지나서 물가를 잡기 위해 재정을 무한정 투입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왜 그러면 그렇게 뭐 건전 재정을 얘기하면서 뭐 네. 이걸 자랑을 하신 건지. 그러니까 다 이런 식의 R&D 예산도 왜 깎았어 그러면은 무기한 뭐 그렇게 많이 투입을 할 거면은 약간 그러니까. 유연한 매력이 있는 거 아닐까요? 유연한 정책에 거야. 있어서 국민이 말하면 내가 하겠다. 국민은 항상 국민은 애시당초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을 했어요. 선민후사 이런 거 아닐까요? 줄였다 그리고 늘리면 봐봐요. 작년보다 우리가 40% 늘렸습니다. 얘기할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납득이 됐습니다. 네. 줄여놓고 성공했습니다. 늘리면. 알아듣기 잠깐 이거 납득하면 안 되는데. 바로 알아들었어요. 자 일단 명룡대전 네. 우리 전국의 총선 중에 가장 관심받는 지역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네, 자, 두 그다음은요. 번째는 바로 문과 한입니다. 문한.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일 민주당 후보들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파란색 점퍼 입고 네. 지금 뭐 울산, 뭐 김해 다 돌고 있어요. 네. 전직 대통령들이 이렇게 유세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후보들 손잡아주는 게 조금 이례적인 행보긴 합니다. 네. 근데 그냥 가서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굉장히 분명하게 던지면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이른바 70평생 처음 봤다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0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 처음 봅니다. 정말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고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그런 새로운 미래 우리 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 거두어서 정말 이 정부가 좀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무지무능무도 예. 70평생 처음. 민생 파탄 낸 정권 심판해 달라. 네. 그리고 이 삼지대 당들이 굉장히 고마웠을 것 같아요. 민주당, 새로운 미래, 조국혁신당 이름 거론해 가면서 예. 모두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 그 제가 친문계 의원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대통령 행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네.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가 뭐 지금은 뭐 요새는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하지만 워낙 박빙 지역이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보수 성향도 있는 지역이니까 대통령이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네. 힘을 보태는 게 이미 무리했어요. 많이 무리했습니까? 말을 이어갈 수가 없는 표정이 등장한 것 자체가 무리예요. 그런가요?
이 말이 되냐고요. 전직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게 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신 기자님 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근데 아주 그- 이례적인 행보긴 한데 이례적인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 아니, 그 전직 나쁜 선례라고. 아니, 그 전직 대통령 중에 네.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좀 없지 않았나요? 아. 그 전에는 대부분 감옥에 가 계셔가지고 아니 그래도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감옥 갔다 와서 네. 포항이 본인 근거지였잖아요. 네. 고향이고. 그럼 포항에 가서 저렇게 유세한다든지. 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막 대구, 경북 이쪽 네. 다니면서 선거 유세하는 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천안함 무슨 행사에 간다든지 그럼요. 약간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긴 맞아요. 하는데 근데 요 기사 그러니까 이제 문 대통령 행보가 있고 나서 음.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세를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났어요.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 근데 이용화 변호사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네. 대구에서 돕겠다. 본인 네. 선거에 좀 나와달라는 건데. 박근혜 이거는 대통령 어떻게 저 입장이 좀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거는 변호사를 통해서 뭘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변호사가 유명한 변호사 뛰고 있는데? 나왔는데. 유 변호사 화이팅. 책을 제가 냈습니다. 네. 네. 그냥 듣기만 해도 참 근데 이제 이런 게 흔치 네. 않다. 매우 이례적이고 흔치 않은 아니라 처음 있는 부적절하다고까지 일이다. 생각하시는 부적절하고 거죠? 잘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은 나라의 네. 큰 어른으로서 네. 좀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렇게 특정 진영 네. 그리고 특정 후보를 돕는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미국 얘기하고 뭐 다른 나라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자꾸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음. 선거에 개입하기 시작을 하면요. 현 정권은 정치 보복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정치 보복을 선택할 수가 왜 있어요. 그런 선택이 돼요?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죠. 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마을에서 네.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 막 여러 가지 유세도 하고 거기서 많은 말씀들을 어. 점점 내세우다 보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갑자기 이제 수사를 시작을 하게 됐고 되게 불행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 보복 형태로 그 보복하는 전직 게 대통령. 문제인 거 아니에요? 보복하는 것도 문제고요. 네.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도 문제라고 봐요. 그런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좀 생각이 그러니까 한 듭니다.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정치적인 의사 표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원론적으로 네. 뭉뚱그려서 해야지 이렇게 특정 후보에게 가서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은 네. 좋지 않은 나쁜 소리다. 아니 장 소장님 그럼 제가 뭐 보복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대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럴 수 무서워요. 보복당할 것 같아요. 보복당할 것 같아요. 아 김실장 적어놔. 아참 이거 적어놔. 아니 대파 근데 논란에 이어서 이거. 저는 뭐 장 소장님의 의견에 일부 이제 동의하는 바가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거는 있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봉화마을에 가가지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냈으니 이명박 대통령이 그 정권이 검찰이 보복을 한 거냐? 수사를 한 거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거기서 야. 무슨 말씀을 이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죠? 본인은 야 시원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은 자연인으로 살려고 했는데 검찰 네. 수사가 세게 들어 뭐 이제 잘못도 있고 뭐 잘한 것도 있고 있겠지만은 이 부분은 저는 이거를 정치적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전 정권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심판론이 있었던 거를 최대한 이명박 정부가 활용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네. 이 부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이에요. 네. 맞아.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되묻고 싶은 거는 큰 어른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큰 어른 대접을 해줬나요? 지금 이 정권은 그러면. 그러니까 왜 저는 뭐 이게 꼭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야권 지지자들은 야 오죽하면은 저 선비 같은 문재인이 나와가지고 지금 저 얘기를 하고 다니겠냐, 호호호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계속 수사하고 속이 엄중해요. 하하, 이러면 70평생 처음 봅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수사하고 뭐 전 정권 시비 걸고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게 불행의 반복이에요. 제가 보기엔 계속 이 악순환인데 사실은 이 보복의 악순환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끊어주는 게 좋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지금 더 불을 질러서 이게 이 보복이 언제 끝날지 좀 굉장히 불행하다 대한민국이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잠깐 뭐 김준일 대표님 말씀에 약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MB 정권에 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서
촛불 시위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이제 배우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쪽 아니냐. 그리고 봉화마을에서 자꾸 사람들 만나면서 정치적인 메시지나 발언을 하는 것이 정권 자체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대로 내비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 네.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나중에 어떤 회고록 보면은 그분들의 논의 과정 중에 얘기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빌미를 잡히는 거죠. 저도 김재일 대표님 말씀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지고 네. 우리 남북 관계 어떻게 할까요? 이 물가 어떻게 잡을까요? 뭐 우리 국정 운영에 뭐 도움 되실 말씀 있어요? 하면서 정기적으로 좀 만나서 네. 그런 국정 노하우를 들어보면 좋죠. 그거 좋은데. 안 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고 전직 대통령이 뭐 이렇게 본인이 몸담았던 당의 후보를 저렇게 직접 나서서 선거운동 해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 좀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막 활동을 하는 게 현재 어떤 민주당의 주류가 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현재 주류인 이재명 대표 쪽이 좀 불편하면 차라리 그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주류가 또 되고 새로운 지도자가 됐는데 이제 전 지도자분이 계속해서 더 영향력을 키우면 오히려 민주당에서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 반대쪽에서 뭔가 보복이라든지 이런 그 빌미를 제공하니까 안 된다는 거는 썩 이해가 좀 잘 되지 그것도 하나의 않아서. 차원이고 네. 나라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남북 관계 어려워질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참 한반도에 위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음. 그때 전직 대통령으로서 큰 틀 차원에서의 네. 여러 가지 뭐 조언이라든지 경륜 있는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 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예를 들면 네. 그러면은 이제 현 정권에서도 음. 그러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해도 한 정파적인 이익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해서 네. 듣지를 않을 거예요. 뭐 들을 생각도 윤석열 정권은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선례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옳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현직 생각이 대통령이 좀 더 만약에 이제 잘 만난다면 전직 대통령에게 여러 지혜를 구하고 뭐 이런 그럼요.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좋죠. 이제 그런 거를 하기도 좀 애매해진다 이거죠. 특정 그렇죠. 세력을 돕게 되면 네. 근데 문 대통령이 이게 약간 좀 철학인 것 같아요. 그 예전에 퇴임하기 전에 네. 그때 이제 손석희 앵커랑 퇴임 전에 인터뷰하면서 네. 대담 길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현직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취지로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대통령이라서 내가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지만 나도 우리 당이 억울한 이야기 뭐 이렇게 반박할 거 있으면 나도 네, 하고 네, 싶은데 네, 좀 네, 못해서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뭐 이런 행보를 보이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뭐 네.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로 가는 네, 거죠. 네. 이제 오바마가 예를 들면은 바이든 뭐 이제 지지 유세하고 이랬던 것처럼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사실은 저도 전통적으로는 네, 우리 장성철 소장님의 의견에 좀 더 가까워요. 사실은 네. 근데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뭐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이후로는 네. 많은 대통령들이 근데 이제 앞으로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 유세를 하면은 후보들이 좋아할까 뭐 이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좀 지지율이 잘 나오는 곳에 가서 집중적으로 몇 군데를 하겠죠. 그냥 어디? 전반적으로 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예를 들면 뭐 본인의 고향이라든지 아니면 대구 경북 충암고? 중에 일부 충암고 뭐 얘기하는 서초라든 은평은 서초. 우리 동네인데. 은평. 아니 그 서초. 역사는 또 작용과 반작용이 있잖아요. 근데 장 소장님 관측대로 현 정부와 전 정부 인사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은 조금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문 전 대통령이 발언 나오고 나서 네.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네. 맞받았잖아요. 네. 우리한테 정권 교체 당한 거 잊었냐? 뭐 이런 취지예요. 문재인 정부야말로 최악의 정부였다. 또 이렇게 그 말에는 전 맞받았습니다. 동의를 해요. 문재인 정권 부동산 폭등 때문에 집값 상승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고통스러워했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을 눈치 보면서 안 했어요. 공무원 국민연금 개혁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해요. 건강보험 개혁했어야 되거든요. 네. 반발 있을까봐 못 해요. 이거는요 후손들에게 정말 큰 죄악과 같은 일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뭐 얘기하자면 뭐 10몇 가지 20몇 가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인 판단은 네, 북한에 그렇게 굴종하고 끌려다니고 그런 것도 맞느냐 뭐 그런 생각도 있는데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지 않은 네. 그런 모습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히 잘못한 네, 일이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성철 소장님 소장 접수했다고 지금 댓글에 네. 소장이 지금 네, 뭐, 여러 개 네. 쌓일 것 같습니다. 네. 캡처해놨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요새 최근에 너무 유세 일정이 많아서 그런 건지 네. 약간 발언이 조금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이제 그제는 막 지금 정보 못 한다는데 저도 반성을 하는데 제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가 또 어제는 모든 부족한 게 있다면 다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책임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피로 누적이 좀 심하죠 지금. 내가 네. 그 마음을 이해를 해요. 지금 하루에 12군데 어제 갔거든요. 예. 저도 방송 하루에 6, 7개 하면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말이 혼나와요. 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에 4개 이상 안 하려고 가급적 그러고 있는데 저한테 넘겨주세요. 무슨 얘기야? 나보다 더 많이 하면서 욕심 좀 부리지 말라고 제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이제 약간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상태. 도파민이 너무 도파민도 나오고 막 이러다 보면은 네. 힘든지도 모르거든 사실은 뭐 저 정도면은 약간의 자기 도취도 약간 있는 네, 거고 네, 그런데 네, 네. 이럴 때 말이 좀 실수가 많이 나와요. 예. 그것도 있는데 알아보니까 정말 체력적으로 거의 그냥 바닥이래요. 그래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예를 들면 유세하고 차에 타면 완전히 이제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시피 너무 신체적으로 피곤하고 네. 좀 일정 팀과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소고기 사 먹었다고 또 막 비판하시던데 체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드셔야 돼요. 사발면 먹지 마. 제로 콜라 드셔가지고는 이거 선거 못 치러요. 앞으로도 지금 일주일 동안. 아이고 또 라면 업체들도 있는데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라면 하세요. 얼마나 아니, 맛있습니까? 그거는 간식으로 드시고 하나에 보이는데. 최소한 네. 단백질 잘 드셔야 돼요. 아. 큰일 나요 단백질을 진짜 먹어라. 정말. 그 아니, 체력적으로 진짜 되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워낙 여기저기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 어쨌든 이제 대중적 인기가 높으니까 와달라고 막 요청이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럼요. 근데 네. 현실적으로 하루에 10군데 내외 정도밖에 못 가요. 이동 거리가 다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보이스만으로 지금 선거를 앞으로 일주일 동안 더 치르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것도 좀 생각을 한번 그 해보세요. 얘기를 내가 한 2주 전부터 얘기를 했다. 맞아요. 보수를 맞아요. 위해서 네. 이거 안 된다. 누가 붙어줘야 된다. 근데 원보이스 안 내고 추가 목소리 내신 분들 다 지금 또 막 당내에서 뭐 조용히 하라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각 총사퇴 뭐 이런 쓴소리 하시는 분 다 조용히 하라 그러고. 내가 조급했다. 다 이준석 쳐내고 뭐 유승민 쳐내고 이러니까 이게 사람이 없는 거는 또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지. 맞아요. 또. 그렇습니까? 그 대통령 탈당하라는 얘기를 그 한문경. 한문경 후보가 네. 했다가 이제 조금 성급했다고 아, 접긴 그럼- 했지만 네. 그 발언을 두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거친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중요한 결전 앞에서 뭉쳐야 할 때다. 그건 맞아요. 뭐 이렇게 수습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정말 치를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네. 함은경 후보가 저런 말을 하면은 뭐야? 지금 당에 입당한 지 얼마 안 돼놓고 지금 우리 대통령을 말이야 지금 그 보수파 유튜버들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얘기한다고 네. 윤석열 대통령 심판해야 되는데, 갑자기? 함은경 후보가 저렇게 대통령 탈당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함은경 후보 찍어줘야지라고 마음을 돌릴 사람. 분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표가 더 많을 수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그 권역별, 지역별 선대위원장은 꼭 따로 생각을 해보시라. 부산, 경남 지역에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인기가 없더라도 네, 네. 김무성. 부산, 경남 왜 안 지역 나오나 했네요. 왜 안 나오나 했네요. 예를 들면이에요. 부산 경남 지역에서 그래도 부산 경남 시민들이 좋아하고 좀 인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꼭 김무성 대표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좀 권역별 선대위원장 체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빈자리를 좀 메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소모되고 있다 지금. 네. 아,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 바쁩니다. 제가 짧게 하나 더 했는데 네. 이번에는 한과 조. 한조? 조국 한조. 대표입니다. 뭐 조국 대표겠지? 네, 네. 그저께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네. 출연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심까지 실형 나오지 않았느냐 대법원 확정 판결 시 어떤 행보를 보이겠느냐 질문을 받고 감옥에 가야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재판 받느라 정치하느라 못 읽었던 책 읽고 팔굽혀펴기 하고 스쿼트하고 플랭크하면서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이 발언을 또 한동훈 위원장이 또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했는데.
있었는데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가는 것이냐 파렴치 자범 아닌가 이렇게 강한 표현으로 비판을 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지지층들이 이제 부인 정경심 씨 때처럼 이제 수억 원의 영치금을 보낼 건데 이제 그 영치금 뜯어낼 것이고 옥중 수기를 써서 북콘서트 한답시고 책을 팔면서 국민을 상대로 영업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전선이 지금 뭐 이재명 대표도 붙어야 되고 조국 대표도 붙어야 되고 한데 또 표현이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표현이 나온 굉장히 것만 세졌어요. 예.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문재인 대통령 예. 그 얘기에 뭐 당내 또 뭐 시끄러운 거 있으면 본인이 또 이거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은 충정에서 나온 거라고. 나 나무위키에 보수라고 써 있다고. 진보인 척하지만 김준희는 보수다 이렇게 써 있다고. 네. 고발 좀 하지 말라고 국민의힘 제발.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에 누구 옆에 붙여줘야 된다 진짜. 예. 가서 붙으세요. 고발 취하면은 제가 묻겠습니다. 너무 웃겨. 사실은 다른 방송에서 뭐 나를 그러니까 우리 김준희 대표님이 나를 저 한동훈 보좌관으로 써라 그 얘기까지도 고백을 이미 했으니까 국민의힘은 고소 고발할 거 있으면 취소하세요. 하여튼 굉장히 바쁜 한동훈 비대위원장 소식 좀 네. 전해주셨고요. 자 다음은요 공과 이와 한입니다. 네, 화성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은 왜 가로가 쳐져 있냐? 그러니까 한정민 후보 괄호치면 안 되나? 아무튼 헷갈릴까봐 한동훈 쓸 거면 다 위원장과 치던지. 구분하려고. 한동훈 위원장과 구분하기 위한. 네네. 근데 어제 여기도 그 세 분이 라디오에서 토론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과 이가 또 세게 맞붙었기 때문에 일단 구도를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뭐 자녀 공영훈 후보의 자녀 부동산 네. 관련 의혹, 그다음에 뭐 이준석 대표의 뭐 코인 관련 문제를 네네. 설정해 왔는데 일단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불거졌던 거는 99년생 아들이 이제 제대를 앞두고 3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받았다. 아빠 찬스다 논란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또 하나를 제기했어요. 92년생 딸도 성수동에 집이 있으시던데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 공영훈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게 그거는 집값이 올라서 그렇게 된 거고 이준석 후보 당신 집은 안 올랐습니까? 했고 그리고 코인으로 얼마 벌였습니까? 코인은 세금 안 냈는데 안 내니까 그걸로 돈 번 건데 그럼 국민 눈높이에 그건 맞습니까? 뭐 이러면서 굉장히 또 뜨거운 설전이 있었어요. 네. 저희가 한 대목 준비를 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지금 아파트 가격 9억 오른 거 말고도 남는 돈이 가까이 7억 가까이 또 증가하게 나와요. 그거 본인이 코인 투자해서 벌었다고 계속 자랑하셨죠, 언론에. 제가 선거 그런데- 3번 할 정도의 돈을 코인으로 모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확인된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확인한 데는 보면 되는 거고요. 제가 묻고 있는 걸 답해 주십시오. 아드님 말고 자녀분 중에 다른 분이 혹시 성수동 해당 재개발 구역에 부동산을 가진 게 있으십니까? 뭐 무슨 지금 분탕질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 왜 질문을 계속해서 하루 분탕질 종일 연골 개투자 젊은이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거는 뭐 규정에 문제 없는 거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공교롭게도 되죠. 성수동에다가 네. 아이고 아주 격하게 붙었습니다. 뭐 부동산 얘기가 이미 좀 뉴스가 좀 나온 거고 네. 이준석 대표의 코인은 뭐 사실 몇 년 전부터 좀 네? 얘기가 있었죠. 네. 코인 투자가 뭐 문제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네. 저도 뭐 공영훈 후보가 뭐 영끌 갭 투자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거는 좀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없다. 네. 그래서 뭐 돈 많은 분들이 네. 그렇게 자녀들에게 뭐 증여하고 합법적으로 뭐 집 사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치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만 정치하기 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문제는 이거예요. 네. 공영훈 후보가 이제 아들에게 집을 사준다라고 하면서 넘긴다고 하면서 제가 세금은 다 냈지만 그리고 32평 아파트 제가 세금 다 내고 증여한 것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럼 증여세를 이거를 군대에 있는 아들이 본인 돈으로 냈을까? 증여세도 그건 이제 공영훈 증여 후보가 받는 냈다. 사람이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네. 증여세를 공영훈 후보가 내줬으면 그 증여세 낸 것에 대한 증여세도 내야 돼요. 네. 세금에 세금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 이거는 국세청에서 나중에 조사할 것 같아요. 그때 증여세를 누가 냈느냐. 근데 어떻게 그거는 마련했느냐. 그 모르게 제가 확인은 한 건 아니지만 네. 공영훈 후보가 얘기한 거로는 예. 그것까지 다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냈다 그러잖아요. 아. 그러면 그 증여세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그것까지? 다 했다라고. 다 했다. 어. 그럼 그 증여세에다가 세금을 본인이 냈잖아요. 네. 그 세금 낸 거에 대한 증여세를 또 내야 돼요. 또 내요? 계속 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오. 75%까지 세금으로 추징이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했는지 네. 그건 아마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될 것 같고 오. 국세청에 네. 조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과연 정치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인가? 과거에 대한 검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맞는 것인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해봐야 돼요. 저는 조금 이제 우리가 기준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금태섭 후보가 예. 금태섭 의원이 아들한테 뭐를 집을 줬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하면서 네. 그 증여세까지 같이 내면서 그걸 해서 방금 그 말씀하셨던 그런 것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는 금태섭 후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제 느낌은 증여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는 저는 별로 제 기준에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세금에 다 탈세가 있었으면 모를까.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증여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근데 제가 지금 가장 눈여겨 보는 거는 네. 여기가 타이밍이 너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타이밍이요? 매입한 타이밍이 매입해가지고 땅값이 오른 타이밍이 네, 네, 이 네. 지역이 굉장히 오랫동안 소문만 있었지 네. 전혀 그게 땅값이 요동치지 않았는데 딱 들어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현대제철이 삼표 페인트, 예, 삼표 레미콘. 삼표 레미콘. 레미콘에 네. 이제 공장 사동관계 이전. 네. 사동관계인데 이쪽에 이제 공장 부지 주고 여기 이전하는 거 발표하고 이게 딱 뜬 타이밍이 이거는 뭐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내부자의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 증여를 가지고 문제 삼고 싶지는 않고 그럼 그거 금태섭이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공영원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이거는 기준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좀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의심이 된다. 내부 정보를 네.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정보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야지. 근데 그거 어떻게 따져요? 이미 그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고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래라가 아니라 저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사는 증여를 불가능합니까? 하려면 우리나라 검찰이 못하는 게 어딨어. 아니 근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나 공영훈 후보가 정치하기 전에 네. 그렇게 이제 증여세도 본인이 내 가지고 아들에게 집을 사준 거 그런 것들은 아마 정치하기 전이라서 국세청에서 이렇게 문제를 안 삼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치인이 되는 순간 네. 그 부분도 증여세 낸 거 돈 어떻게 마련했어? 그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 냈어 안 냈어? 다시 또 다시 검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다. 네네네네. 그래서 증여세 납부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사전 정보 이용 같은 경우에는 윤희숙 전 의원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KDI 근무했을 때 세종시 인근에 개발 호재가 있다는 걸 미리 알아가지고 네. 아버지가 거기에 이제 좀 여러 가지 부동산을 샀다. 그래가지고 윤희숙 의원은 나는 떳떳하지만 나는 이런 의혹 받는 것 자체가 싫어서 나는 그냥 의원직 사퇴할래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때 민주당이 얼마나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요. 너 알았을 거 아니야. 같은 잣대로 하면 공영훈 후보가 현대 사장할 때 예. 이거는 알았을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어쨌든 수사나 조사로 밝혀져야 될 문제긴 하죠. 근데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부동산 관련된 혹은 뭐 부모 찬스 관련된 의혹 받는 후보들이 꽤 있잖아요. 뭐 양문석 후보도 있고 공영훈 후보도 있고 뭐 국민의힘에서 뭐 장진영 네. 후보도 네. 뭐 논란이 되는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이미 후보 정해졌기 때문에 사퇴 없이 그냥 간다. 두 당 다 이런 거예요. 뭉개고 가야죠. 아 뭉개입니까? 대세에 큰 뭉개야죠. 지장 없다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크기 때문에 이거 뭐 그냥 각 후보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 갖고 큰 대세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이제 여연이나 발표되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약간의 좀 박빙 지역에서의 미세한 분위기의 반전은 국민의힘에게 좀 우호적으로 네네. 바뀌고 있다 이런 이제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으로는 판단을 하겠죠. 아, 자, 그럼 양문석 후보를 우리가 사퇴시켰어. 그러면은 우리가 수도권에서 열석을 안 잃어. 근데 그러면은 국민의힘 장성민 의원이 당선이 돼? 뭐 이런 생각들. 이게 이제 정말 난감한 거잖아요. 여기도 이제 공영훈 후보 사퇴시키면 네. 이준석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이니까 네. 이거 뭐야 안 돼. 이제 이런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런 시점에서 여론조사 결과 하나만 있습니까? 볼게요. 네. 화성을 여론조사 결과인데 오. 제가 제일 최신 걸로 일단 가져와 봤거든요. 네. CBS가 KSO에 의뢰한 거고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3월 조사를 한 겁니다.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네. 참조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 공영훈 후보가 이제 압도적으로 좀 1등으로 나오긴 하는데 네. 뭐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어. 법력권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것 네. 같고 그렇게 가면은 조금 뒤집기 어려운 판세다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될지. 어제 이제 제가 이준석 예. 후보 만나고 한정민 후보도 같이 만나고 공영훈 후보는 안 나왔으니까 그 방송에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공영훈 후보 딸의 그 등기부등본을 잔뜩 떼놔. 이거를 준비해서 다 준비해왔군요. 그거 원래 기자들이 누군 뭐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다 떼봐가지고 이제 뭐 700원씩 그래서 내가 이준석한테 아유 이제 기자 다 됐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후보 주장으로는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지금 공영훈 후보 그 저 논란이 본격화되기 전에 게 주로 그때 조사한 게 많고 자기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공표가 된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따라잡았던 그래서 1강 2중이었는데 지금은 2강 1중으로 변했다. 자기가 상당히 올라왔다. 공영훈이 빠지고 이런 주장 이거는 본인이 한 거니까 걸러 들으셔야 돼요. 이준석 대표 주장. 주장을 하고 있어서 여조가 지금 한 번 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만약에 나와서 변동이 있으면은 이거는 뭐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지금 있을 것 같아요. 댓글에 어제 나온 여론조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숫자 확인해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네. 몇몇 분들이 집중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조언을. 거기 단일화해라. 그래가지고 한정민 저기 후보랑. 양양자 의원이 출마한 곳, 허은하 의원이 출마한 곳, 거기는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단일화 시켜주고 여긴 이준석으로 좀 여기는 하고. 좀 이준석으로 하는 거 그거 이제 네. 국민의힘 얘기해봐라. 네, 막 네. 그렇게 집중적으로 얘기 들어가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 양양자 허은하 두 후보가 내 말 들을 사람들도 아니고 이걸 하는 게 지금 맞지도 않는 것 같다. 국민의힘이랑 그거 어떤 뭐 단일화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사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렇게 나온 사람들인데 맞아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럼 뭐 근데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배지를 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네. 이렇게 해서라도 좀 어떻게 해서든. 가능성을 높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천하람 선대위원장이 최근에 발언들이 세졌어요. 탄핵도 가능하다 막 이런 네, 얘기 막 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게 어쨌든 정권 심판론이 너무 강하니 범야권의 이제 그 지지율을 좀 가져오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준석이 한정민하고 단일화, 뭐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 단일화하면은 천하람이 떨어져요. 천하람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도 번호가 2번인데 네. 제가 말하는 그 4%가 이제 넘으면은 2번까지 예. 되고 뭐 이를테면은 뭐 이제 6% 정도 되면은 이제 3번까지 되는데 예, 제가 말하는 거는 천하람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모로 개혁신당이 조금 스탠스가 좀 어려워요 지금. 예. 그러네요. 참 어려운 제3지대입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 언급만 하자면요. 네. 3월 31일, 4월 1일 양일간 조사했고 화성을입니다. 네, 공영은 44.7, 한정민 20.2, 이준석 29.1.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도는 비슷한데 네. 이제 뭐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공 후보와 이 후보의 격차가 조금 줄어든 네. 그런 조사. 공이 빠지고 2가 올랐네 그러니까. 예. 네, 기후일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고요. 자세한 내용 아까 말씀드린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고하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선거 결과 그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만약 내일부터. 발표되기 전에 공영훈 38, 이준석 31, 2 이렇게 되면 선거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앞 단위가 같잖아요. 네네네. 3자로. 그러면 이제 막판 며칠 추격도 사이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앞자리가 지금 막 다르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준석 대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편파적으로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왜요? 열심히 잘하시라고요. 한정민 후보하고 단일화가 되면 네. 1 더하기 1이 무조건 2가 되는 게 정치의 법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정확히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무척 싫어하는 네. 국민의힘 지지층이 과연 단일화한다고 찍어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는 뉴스 가볼까요? 이제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가보겠습니다. 네. 이대생 성상납 김준혁 후보 사과입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나온 뭐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사건의 발단이 된 김준혁 후보의 발언이 있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먼저. 정부 위안부 보내는 거 이런 거에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한란이에요. 미군 정시기에 이화여제대 학생들 그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2년 전에 한 유튜브에서 한 발언인데, 그러니까 김환란 2대 초대 총장의 과거 친일 친미 행보를 설명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죠. 이제 이를 두고 김 후보가 처음에 이제 바로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 관련된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해서 매도를 했다. 민주당을 죽이기에 나선 보수 언론과 맞서 싸우겠다. 네. 학자로서 근거에 기반한 발언이었다.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료도 뭐 이렇게 같이 게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화여대 측에서 그 김 후보가 내건 자료에 해당 내용이 없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대 차원에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김 후보 사과해라. 그리고 후보직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민주당에서 어저께 좀 당 지도부에서 얘기가 나왔죠. 네. 사과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이것은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할 수 없는 망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자, 김 후보가 결국은 사과를 했습니다. 예. 어제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는데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이대 재학생과 뭐 동문들에게 상처 입힌 점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역사학자로서 역사를 대중에게 친근하게 소개하려고 했는데 좀 흥미를 이끄는 표현을 다소 사용하면서 부적절한 비유와 혐오 표현이 사용됐다. 의도치 않게 불편을 드렸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예. 한국 뭐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굉장히 좀 반발이 심했던 모양이군요. 예. 네. 여기 혹시 뭐 젠더 이슈로 뭐 비화될 가능성까지는 없는 거죠? 좀 그렇게 보이고요. 아, 그래요? 어쨌든 김한란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역사 교과서나 네. 백과사전에 보면 정말 해서는 안 돼 나쁜 일들을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비판하는 것과 이대생들과 같이 뭘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예. 상당히 좀 부적절하고 예.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김한란 없죠. 개인을 비판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럼요. 네. 그럼 이대생들은 얼마나 모욕감을 많이 느끼겠습니까? 네. 이거는 당연히 사과해야 될 문제였다라고 네. 말씀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젠더 이슈랑은 별개로 어쨌든 이분이 역사학자잖아요. 맞아요. 교수였고 네. 뭐 정조 전문가 네. 알려져 있는데 이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흥미로운 표현을 써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친근해요?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거랑 흥미있게 설명하는 거랑은 좀 다른 그럼요. 문제인데 무슨 말씀? 예,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대목가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거는 서울신문도 쓰고 여성신문도 쓰고 썼는데 네. 그 한국전쟁과 여성성의 동원이라는 2007년 논문이 근거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당시에 파티 대행업을 했고 당시에 성적으로 뭔가를 접대를 한 건 아니고 파티를 할 때 시중을 들었다라는 거고 거기에 사실상 뭐 정보를 수집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역할이라는 게 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지 뭐 성적 뭐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거는 사실관계를 어쨌든 오해하거나 잘못 설명을 한 거는 명백히 맞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예. 부분은 이제 본인도 이제 좀 정확하게 다시 밝힐 필요가 있고 네. 뭐 사퇴 여부는 뭐 사퇴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사퇴는 안 할 것 같고 이거는 뭐 유권자가 판단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부적절함에 대해서는 그리고 뭐 방금 또 하나 기사가 났는데 고종 후손도 뭐 반발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고종이 뭐 다른 내용으로 뭐 고종이 흥청망청 파티를 했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했는데 고종 후손도 뭐 반발했다 그래서 여기저기 사실은 이 역사와 관련해서 발언한 게 조금 이래저래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네.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3 추념식 패싱 유감입니다. 오늘 제주 4.3 추념식이 있는 날인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참석을 했어요 추념식에.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선대위원장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세 일정이 빠듯하다 이런 네, 이유를 네, 댔는데 네. 오늘 이제 강원도랑 충북 지역을 가요. 이제 대신에 한동훈 위원장 대신 뭐 윤재욱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국민의 미래 인유한 선대위원장이 참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야 지도부가 다 와서 좀 추모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했을 텐데 굉장히 아쉬운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념 사업회 측에서 윤 대통령도 안 오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불참한다니 제주도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렸다. 라는 이제 비판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과거에 한나라당 출신 의원들이 4.3 특별법 발의했었지 않느냐 조금 그런 점을 감안해 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가는 게 맞았을까요? 우리 한동훈 위원장? 갔었어야죠. 갔었어야 이거는 돼요. 국가적인 기념일이기도 하고요. 네. 또한 이게 어떠한 사인을 주냐면 제주도는 포기했구나. 예. 이러한 사인을 제주도민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주도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힘이 많이 빠지겠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시간을 내서라도 갔었어야 했다. 조금 좀 일정을 잡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지 않았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제주도를 이제 사실상 거의 지금 뭐 여론조사를 봐도 민주당이 다 세 군데가 다 앞서거든요. 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의힘 보수정당 계열은 영원히 여기에서 이기기 힘듭니다. 제주도에서 이기기 힘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일종의 이념 전쟁처럼 사실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3 추념식에 계속 불참을 하고 근데 그 네. 이전의 정권이 이제 뭐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서 참석을 했다라고 본다라면은 특히 이번에는 한동훈 위원장마저 안 온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4.3을 뭐 소위 말해서 빨갱이의 반란으로 이들을 아직도 보고 있는 것인가 뭐 이렇게 좀 해석을 이제 그런 말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네. 그러니까 터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5.18을 폄훼를 해가지고 네. 보수 정당이 굉장히 오랫동안 오해도 받고 뭐 비판도 받았는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네.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스탠스가 잡히면은 네. 계속 힘들다 앞으로 보수는. 네. 네, 지금 추념식이 막 끝난 것 같은데 네. 이재명 대표의 이제 백브리핑 워딩에 있어서 좀 전해드리면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국민의힘이다. 예, 국민의힘은 여전히 4.3을 폄훼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4.3 폄훼 인사들에 대해서는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네요. 근데 예. 좀 그 부분도 좀 비판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을 자꾸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도자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아픔을 치유하고 네. 통합시켜 나가는 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다라고 네.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그 조수연 후보가 이제 4.3 관련해서 과거에 이제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이러는 무장 폭동이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게 더 논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계속 맞아요. 나오니까 사실은 좀 그런 그러니까 그걸 측면도 자체적으로 있구나. 국민의힘도 조치를 했었어야 하고 네. 저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있습니다. 자, 너무 언론적이라 재미없죠. 네, 요 정도 재미가 없는 근데 것 같아요. 그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이게 네. 좀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 동작을 유세를 가가지고 네. 자, 이 선거는 신한일전이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하시면서 거기 또 나경원 후보한테 나베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하네. 국가 정체성이 의문인 분이다 또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그래요 또. 아니 뭐 그러니까 한일전 얘기 그만하자. 선거에 도움 안 된다, 솔직히. 한일전. 그 민주당에도 도움 안 된다. 뭐 딱히 도움,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중도층에서 원래 이제 뭐 저기 민주당 찍으실 분들이야 뭐 한일전이라고 하든 뭐다든 나올 텐데 중도층에서 이번 총선이 한일전이었네 이래가지고 찍겠냐고요. 나베는 이재명 대표 입에서 나오는 건 부적절해요. 네. 이게 이제 뭐 이제 나경원 아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위대 뭐 창립식에 뭐 그러니까 참석한 거 뭐 이런 거 네. 비판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후보도 얘기해도 이거 논란이 될 건데 대표가 그러니까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거. 그리고 또 아베 총리도 이제 돌아가셨죠. 사망했고. 네. 자, 그리고 지금 댓글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요거 잠깐만 좀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100분 토론 있었잖아요. 네네. 네. 보셨을까요 혹시 두 분? 봤어요. 뭐 어제는 네. 기사로라도 아마 접하셨을 테니까. 기사만 봤어요. 저는. 네. 그 보수 논객이라고 하는 김진 전 논설위원이 크게 뭐 논란된 발언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 노인이 구한다 뭐 이런 발언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좀 막말성 발언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가 지금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투에서 비롯된 거다. 아 그래요?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 뭐 엘리트 코스 그리고 또 잘 사는 사람들 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뿌리 깊은 어떤 질투심 같은 게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한 반감이 좀 큰 것 같다. 이런 이제 분석을 내놔서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 네. 이거는 뭐부터 얘기하시겠어요? MBC의 음모입니다. MBC의 음모요? MBC의 음모예요. 어떤 음모입니까?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나오면은 이쪽에는 유승민 같은 분이 나와야 돼요. 아하, 그런데 전략적으로. 김진 이분은 원래 이런 말을 할 줄 알고 MBC가 일부러 패널에 이런 섭외를 한 거야. 아하. 유도를 한 거지. 이건 MBC의 음모예요. 보수 왜? 결집을 위해서. 아니 보수 결집이야 지금. 정권 심판론에 분노해서 다 젊은이들 다 뛰쳐나오게 기름을 부었다. 그 기름을 붓게 김진을 그래서 섭외를 한 거라고. 이건 MBC의 음모야. MBC의 음모. 심지어 저 그날 총선 방송에 김진 아마 유연이 나온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티저도 찍었더라고요. MC 같은 경우에 네. 굉장히 활용을 부르긴 잘하시네. 불렀습니다. 근데 뭐 MBC의 음모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농담으로 다들 이해를 하실 테고 네. 근데 이분이 원래
예전에도 좀 센 발언은 하셨는데 이 발언은 조금 선을 넘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를 늙은이들이 구하자. 젊은이들 정확하게 누가 망쳤죠? 이 나라를? 이 나라를 망친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재명 뭐 굳이 뭐 야당 얘기하면 이재명도 늙은이고 윤석열도 늙은이고 다 늙은이에요. 젊은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솔직히 없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젊은이라고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40대까지 젊은이로 보시는 것 같아요. 40대까지요. 저는 젊은이가 아니네요, 일단. 40대 아니셨어요? 아닙니다. 예. 아 진짜요? 예. 설마 30대는 아니죠?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는 거다. 갈라치기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 완전 갈라치기죠. 네. 잘못된 판단이에요, 이거는. 네. 왜 나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에 거기서 막 얘기하는 거 봤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자기는 아유 저분이 공정한 분이고 되게 합리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뼈아픈 그러니까 아픈 역사에 대해서 막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유시민 전 장관이 상당히 분노 어린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정말 좀 전 그거 보면서 좀 한숨이 많이 나왔었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 근데 보수 쪽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안 말씀이시죠? 되죠.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구구에 계신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저렇게 선거를 앞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보수가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비판받을 대목이 될 것 같다라는 걱정이 있고 다행스러운 건 있어요. 네. 아니 근데 그 아니 다행스러운 거는 다행스러운 게 뭐예요? 제가 사실은 MBC 선거 방송 나가기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털어놓습니까? 어딜 가? 어딜 그러니까 가십니까? JT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하는데 저 대신 김지은 처음에 했어 보니까 장성철의 이게 MBC의 음모가 아니라 장성철의 음모였구만. 김진을 넣어가지고 보수를 괴멸하려는. 우리 장성철 저 소장님의 원래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장성철 소장님이 이제 저희가 스카우트하면서 빠지고 거기에 이제 김진 논설위원이 들어간 거군요. 아니 몇 분을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스터가 이렇게. 그랬더니 결국에는 김진 위원님을 또 네. 보수 괴멸 시나리오 가동. 선거 날까지도. 와. 근데 진짜 그거는 약간 좀 우리 뭐 농반 진반으로 말씀하신 거지만 그런 발언들은 이제 그분은 끊임없이 하시던 분이잖아요. 계속 주장하던 분. 그분을 신념에. 전면으로 뭐 토론이든 혹은 뭐 선거방송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이게 조금 그것도 좀 비판받을 소진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잖아요. 그 중에 누구를 선택해서 말하게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아니 근데 저는 김진 위원이 말씀하시는 거를 뭐 과거에 아주 많이 보지는 않지만 몇 번 봤는데 센 발언 하시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젊은이들이 망친 이런 거는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센 발언하고는 좀 아주 다른 약간의 망언에 가까우고 그렇죠. 이제 세대 맞아. 갈라치기에 가까운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김진 위원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지금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지는 센 발언은 하십시오. 그냥 원래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예. 근데 이제 극단화가 됐잖아요. 네. 지지층도. 저분이 이제 본인 유튜브에 나가서 저런 발언 하시면은요. 네. 또 이제 거기 보시는 분들 지지자분들은 환호하고 또 슈퍼챗 쏘고 그러니까 악순환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저희 또 비판 댓글이 막 올라오는데 뭡니까? 아 니네도 서정욱 변호사 쓰지 않냐 그러는데 자 여러분 서정욱 변호사는 약간 좀 귀엽잖아요. 러블리하지 않습니까? 샤이 보수야, 샤이 보수. 약간 거기. 샤이에 본인이 얘기해놓고 약간 눈치 봅니다 이렇게 약간 그리고 이렇게 웃음이 이 김진 논설위원이랑 좀 달라. 그분 너무 심각하고 목소리가 굉장히 독특하세요. 네.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를 노인이 구한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십니다. 네. 품평하지 마시고요. 네. 자, 서정욱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투표율 관련하고 정리를 네, 네, 할까요? 네, 네. 자, 마지막 주제 62.8% 역대급 재외선거 투표율입니다. 무려 62.8% 네. 재외국민 투표제도 도입 이후에 가장 높은 숫자고요. 그 지난번 때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재외선거 투표율이 한 40%대 대선 때였는데 이제 다 업무가 정상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태국에서는 뭐 푸켓에서 방콕까지 뭐 1,600km를 왕복해서 투표했다 이런 뭐 사연도 전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다면 어디에 유리할까 우리가 이제 늘 이런 분석을 하잖아요. 통상적으로는 좀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 이런 통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 총선 때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네. 사전 투표가 높아서. 근데 또 대선 때 또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때는 또 뭐 아슬아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고. 이번에는 좀 어떨까요? 투표율이 어떤 영향을 높아지면? 미칠까요? 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높기 때문에 네.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은 분노한 많은 국민들이 투표장에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분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 음. 이게 치열하게 싸움을 붙고 있는데 중도층의 흐름들을 보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은 중도층의 성향을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 민주당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몇 가지 수치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대선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70%대였어요. 예. 2012년에는 71.2, 2017년에는 75.3, 2022년에는 71.6. 그런데 총선은 2012년에 45.7, 2016년에 41.4. 네. 그러니까 40%대인데 이게 60%대로 뛰었다. 거의 20% 포인트가 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모든 재외국민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몇 명한테 물어보니 나라의 국격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현재?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진보 보수를 굳이 나누자면은 네. 이제는 한 10년 전 아니면 한 8년 전부터 이제 진보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2022년에 재외국민 같은 경우에도 2대1로 이재명이 많았어요. 아, 재외국민 투표를 해보면 예, 개봉을 해보면 2대1로 이재명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정권 심판하러 나온 게 굉장히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이는 재외국민의 뭐 이런 열기를 보고 제 주변의 느낌을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올라갈 것 같다 투표율이. 예. 우리나라 국내 투표율도 국내 투표율이 지난번에 66.2%였거든요. 네. 저는 넘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거보다요? 예. 예. 66보다 더 넘으면 저 총선치고 꽤 높게 나오는 거죠. 그럼요. 총선치고는 제일 2000년대 2000년대 이후로는 이후는 제일 가장 높은 높아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그보다 더 높게 나오면 한 70% 넘는다고 전 보십니까? 68% 보고 있는데. 아주 구체적입니다 수치가. 예. 68. 자,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정말 최고의 정치평론가 또 분석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측조차도 이분들의 예측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분께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은 몇 석씩을 얻을 것인가? 아하. 여러분 앞에 지금 저희가 종이를 놔드렸고요. 네. 그 몇 대 몇? 총선 장르만 스코어 네. 요거를 적어서 저희가 네. 4월 10일 총선 당일 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굉장히 부끄러워질 수 있고요. 네. 한 분은 이제 기세등등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두 분 다 아주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만. 만약에 적중률이 그날 틀린다. 네. 아, 바로 은퇴로 갑니다. 은퇴까지 갑니까? 네네. 은퇴식으로 네, 자, 모시겠습니다. 잠깐만. 네. 시간을 좀 줘봐. 이거 너무 급박하잖아. 그럼 일단 적어서 일단 넘겨주시고 저희가 네. 저 수정하실 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빨리빨리 적어서 방송 중입니다. 일단 적고 빨리 보내세요. 옆에 나가서 적어주실까요? 네, 좀 나가세요, 두 분. 네. 자, 나가서 계산하시고. 아니, 계산 계산 비켰어. 얘도 그 자, 우리 장성철, 김준일 두 분과 함께 네. 오늘 재밌는 김 과장 시간 해봤고요. 이거 우리 언제 까요? 요거 이제 예. 4월 10일. 네. 4월 11일 4월 총선 후 첫 방송.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4월 4월 11일. 4월 11일 그렇죠. 저희 11시에 예. 또 네. 생방송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전날 대충 좀 나올 테니까. 네. 자, 하여튼 두 분 잘 예측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거는 봉투에 담아서 밀봉한 후에 저희가 보관을 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 예. 그만 쓰시고. 두 분 정신이 없으시네. 네.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일단 나가세요, 빨리.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코너가 또 있으니까. 네. 네.